쌤! 아이씨. 10대 때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추억이 된다고 생각할 때죠. 하러 가시. 야, 또 뜨는 거야? 나이스, 나이스. 가자. 아, 안 돼. 그게 위험한 놀이여도 함께하면 모험이라고 착각하기 쉬운 나이니까요. 겁나 세. 그저 호기심에 시작했던 건데 이젠 멈출 수가 없게 돼버린 거죠. 해서는 안 될 일, 그 선을 넘은 대가는 무거웠습니다. 그냥 마약을 하면서도 죄의식은 없었다고 해요. 그냥 작은 일탈 이 정도로 생각했던 거죠. 경찰에서 마약 범죄 수사 업무를 지금 한 7년여 하고 있는데요. 최근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마약 사범들의 연령이 많이 어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이 전체 마약 사범 중에 34%가 10대, 20대였다고 해요. 특히 10대 마약 사범은 매년 늘어나고 있고 작년 한 해만 481명이 검거됐다고 합니다. 마약을 구하고 판매하고 또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곳에서 마약왕이라 불리던 한 남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려고 합니다. 텔레그램이 필수죠. 마약 가게에는 텔레그램 깔아가지고 그 딜러를 이제 몇 명 이제 골랐죠. 그리고 그 딜러가 제시하는 대로 이 비트코인 그거를 해가지고 이제 보내면 그분이 이제 드랍돼 있는 장소를 저한테 알려주죠. 해가지고 입금하면 바로 한 10분도 안 돼가지고 그 장소 사진으로 해가지고 드랍 장소를 하잖아요. 그거를 사진을 보내요. 그러면 정말 30분 만에 마약을 살 수 있는 거죠. 언제 어디서든 누구든 마약을 사고 팔 수 있는 24시 마약 편의점이 된 겁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현재 그 20대, 30대 마약 사범들 조사를 해보면요. 대다수가 초범으로 근거되지만은 실제 그 수사기관에 근거가 처음이지 실제 마약류는 투약을 이전 10대 때부터 해온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약 사범 중에 초범이 많다라는 거는 그만큼 마약의 문턱이 낮아졌다는 겁니다. 특히 10대, 20대 이런 젊은 층들이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텔레그램 마약방에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쉬워진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진짜 자기도 모르게 클릭을 하다 보니까 너무 쉽게 그냥 마약이 사지게 되고 또 그러다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보면 이미 중독자가 돼버려 있는 거죠.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좀 그리고 금방금방 기록도 지워지니까 오히려 좀 경각심이 사라지는 그렇게 해서 빨리빨리 쓰고 더 구하고 하고 나서 말이 안 되는 행복감을 주니까 울었어요. 이렇게 계속 눈물이 나와. 너무 좋아가지고. 이걸 보면 그 이유를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맨 아래를 보면 구매자가 있고요. 그리고 마약을 운반하는 운반책인 드라퍼, 중간 판매책과 판매 총책, 그리고 이들을 모두 관리하는 국내 총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는 해외에서 마약을 대량으로 들여오는 마약 왕이 있죠. 자, 이 마약 조직들은요, 점조직으로 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계별로 수많은 조직원들이 마약 유통을 위해 움직이고 있지만 텔레그램 메신저로만 소통을 하기 때문에 서로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조직원 중에 한 명을 검거한다고 해도 맨 위에 있는 마약 왕까지 가려면 너무나 많은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가 보지도 못하고 수사가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죠. 아래에서부터 끝까지 추적을 한다면은 이 맨 위에 있는 이 마약왕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마약왕 추적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마약 범죄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이에요. 그 국내 마약 거래 총책은 누구일까? 여러분 아마 감독님도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텔레그램 마약방 닉네임 바티칸 킹덤 들어보셨죠? 바로 그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인 황하나 씨에게 마약을 대준 인물로 거론돼서 큰 화제가 됐었죠. 그간 경찰에서는 바티칸 킹덤의 실체가 좀처럼 드러나지 않아서 그를 추적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마약 사범들 사이에서 바티칸 킹덤에 대한 소문만 무성했습니다. 아버지가 조폭 두목 출신이다. 머리가 굉장히 비상하다. 그리고 또 뭐 엄청 거친 사람이다. 여러 가지 소문들이 무성하고 그래서 더 검거하는데 신중에 신중을 기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 바티칸 킹덤이 있다는 걸 알고 출동한 그날
경찰은 아주 치밀한 검거 작전을 펼칩니다. 당시 저희들이 그 바티칸 킹덤을 근거하면서도 평소에 그 경계심이 굉장히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특히 그 묵는 숙소 주변에 항상 그 자기를 지켜주는 그 차량이 한 대 있다는 걸 저희들이 사전에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그 차량에 대한 일단 우선 감시를 따돌리기 위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썼었고요. 어떤 그 지시를 받았는지 감시 차량이 움직이는 걸 보고 저희들이 바로 숙소에 진입해서 드디어 국내 총책을 잡는 순간이 왔습니다. 이제 이 문만 열면 거대 마약 조직의 맥을 끊어놓을 수 있겠구나. 네, 그렇게 호텔 방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웬걸요. 약에 취해서 너무 순순히 잡힌 겁니다. 아무 저항 없이 마치 자기가 잡힐 줄 알았다는 듯이. 이 마약 사범들이 늘 자신이 언젠가는 잡힐 거라는 것을 좀 예측을 하고 산대요. 근데 잡힐 줄 알면서 잡힐 짓을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죠. 국내 마약 거래 총책인데 초범이라는 사실이 정말 충격적이네요. 거창한 직책을 맡고 있지만 사실 그가 마약에 손을 댄 건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그는 7억 원어치의 마약류를 매수하고 직접 마약을 투약한 마약 사범이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 총책이 되기 전에 바티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 원래는 헬스 트레이너로 이 PT샵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평범한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포츠 모델을 꿈꾸면서 각종 대회에 출전을 했는데 운동만으로는 몸을 좀 키우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SNS를 통해서 스테로이드 약을 좀 구해보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약을 접하게 된 거죠. 그의 부모님도 아들이 국내 마약 거래 총책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엄마 저 마약 판지 한 6개월쯤 됐어요. 이렇게 말하는 아들은 없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해병대까지 나올 정도로 부모님 입장에서는 건실했던 아들이 마약범이 됐다니까 당연히 믿을 수가 없었겠죠. 자, 그런데 일을 한다며 서울로 간 아들이 새벽에 전화를 해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얘기들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 내가 이제는 집에 갈 수가 없어. 엄마 혹시 누가 따라오지 않았어? 엄마 조심해야 돼. 엄마 우리 가족 신상을 다 알고 있어. 내가 조선족 손가락 자르는 걸 직접 봤어. 끔찍하잖아요. 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마치 이 아들이 협박을 당하는 것 같았다는 거죠. 바티칸 킹덤을 협박했던 인물은 누구였을까? 그가 마약왕이 될 수 있었던 건 2016년 10월 필리핀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도대체 그날 필리핀에선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당시에 이제 필리핀에서 굉장히 그 한인 관련해서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았어요. 피살 사건 같은 경우도 평균적으로 연평균 10건.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필리핀 경찰이 한국인 관련 강력 사건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교민들의 그 강력한 요청이 있어서 당시에 이제 한국 경찰청하고 필리핀 경찰청하고 서로 이제 MOU가 있었습니다. MOU가 있어서 그 당시 제가 지원을 해서 파견을 나가게 됐습니다. 코리안 데스크로 필리핀에 있던 이지훈 경감이 현지 경찰들과 함께 본격적인 수사에 나섭니다. 먼저 피해자들이 누구인지부터 확인을 했는데요. 피해자들은 필리핀으로 도피해온 사람들이었어요. 한국에서 고수익 창출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유사 수신업체를 운영해서 수백 명에게 약 140억이라는 거액의 투자금을 받은 뒤에 원금을 돌려줄 시기가 오자 필리핀으로 도망을 온 거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원한에 의한 청부 살인이었을까요? 당시 그 청부 살인이냐 아니냐 이 부분을 가지고 최초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당시 사건 현장을 보면 그 전형적인 청부 살해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그 전형적인 청부 살인 방식은 그 한국 사람이 뭐 밥을 먹고 있거나 어디 사무실에 있으면 그냥 갑자기 들어와서 총을 쏘고 그 시신을 방치한 채로 그냥 도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보통 청부살인은 서거나 앉아있을 때 총을 쏘고 빨리 도망가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머리에 총을 쏘면 총알이 들어가고 나가는 모양이 수평인데 이 피해자들은 총알이 아래에서 위로
향했다는 거죠. 네, 이 얘기는 아마 누워 있을 때 총을 쏜 게 아닌가 추정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당시 봤을 때 현장에서 시신의 모습은 양손의 묶여 있는 상태였고 다리도 묶여 있고 입도 테이프로 감겨 있는 상태고 뭔가 묻으려고 했던 그런 흔적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청부살인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을 조르고 구타까지 죽이려고 이전부터 애쓴 흔적이 보였다는 거예요. 이지훈 경감은 직접 살인 사건으로 전환을 하고요. 코리안타운 탐문부터 시작을 합니다. 현지 교민들로부터 피해자들이 박 씨라는 사람과 함께 살며 붙어 다녔다는 말을 들었대요. 네, 그게 바로 박광렬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이 필리핀에 정착하는 걸 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들에 대해 물어보기 위해 박광렬을 직접 만났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이제 박 씨가 한인의 사무실로 오게 된 겁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알고 있냐? 본인이 이제 알고 있다라고 답변을 해서 그럼 이 사람하고 마지막으로 언제 연락을 했냐라고 물어보니 9시 반인가 뭐 10시쯤에 갑자기 마닐라에 누군가를 만나러 간다면서 어느 지역에 있는 뭐 패스트푸드점, 그 졸리비라는 그 패스트푸드점 앞에 세워달라고 해서 본인이 차를 태워서 그쪽에 세워주고는 연락이 안 됐다라고 그때 당시 했었죠. CCTV에도 범죄 현장을 오가는 박광렬의 차가 여러 번 찍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증거들로 박광렬이 사탕수수밭 총기 살인 사건의 진범이라는 게 입증됐습니다. 그 뒤로 끈질긴 추적의 나날을 보내게 되죠. 정말 그 37일은 잊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거의 37일 동안 하루에 한 3-4시간을 잤었던 것 같고 그 당시 이민청 직원들하고 같이 3박 4일 동안 그 작전을 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의 그 숙박이나 어떤 뭐 이제 삼시세끼 어떤 필요한 뭐 주류비 이런 것들을 거의 제가 이제 다 부담을 해서 당시 제 월급 한 4개월치 정도를 37일 동안 쏟아 부었던 제 기억이 납니다. 3박 4일 동안은요, 무려 700km를 추적한 적도 있대요. 11번의 검거 시도 만에 드디어 박광렬을 잡는 데 성공합니다. 이제 필리핀 사람을 동원을 해서 관리 차원에서 나왔으니 문 좀 열어달라라고 했는데 문을 열진 않았어요. 한 1시간 동안. Wala dyan na iwan. Get down. Don't look. Bosas, Jason, bosas. Ipos kayo. Down, sige. Dali. Sige, buka na. Ako na. Get down. 박광렬 씨. 박경윤. bosas. Dali. 이 박광렬을 검거한 뒤에 이지훈 경감은 처음으로 2다리를 쭉 뻗고 잠을 잘 수 있었대요. 살인범으로 필리핀 경찰에 검거됐던 박광렬이 어떻게 마약왕이 된 걸까? 자, 이제부터 박광렬이 더 큰 괴물이 되어가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박광렬이 살인죄로 검거된 게 2016년. 그 바티칸 킹덤이 국내 총책으로 활동한 게 2020년이니까 그때 박광렬은 필리핀에 수감되어 있었을 시기죠. 자, 그런데 그는 교도소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도 없었죠. 왜냐하면 그가 탈옥을 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그 탈옥도 한 번이 아니라 2번이나 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돼? 네, 필리핀에서는 이게 말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네요. 그 첫 번째 탈옥은 박광렬이 외국인이라서 이민청 보호소에 있었는데 교도소가 아니다 보니까 그곳이 허술하게 돼 있었대요. 지붕도 그냥 뻥 뚫려 있고 그래서 뭐 박광렬 입장에서 쉽게 빠져나갈 수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 첫 번째 탈옥은 3개월 만에 끝이 났어요. 곧바로 잡혔거든요. 문제는 이 2번째 탈옥이었습니다. 네. 이 재판을 받고 교도소로 돌아가는 길에 박광렬의 여자친구가 호성 경찰에게 식사 대접을 한다고 식당에 간 거예요. 그때
자연스럽게 박학렬은 식당 화장실에 갔고 그대로 창문을 열고 도망을 친 거죠. 그 총으로 무장을 한 호송 경찰이 5이나 있었는데도 그 탈출하는 걸 막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대요. 돈이 있으면 그 필리핀 내에 그 교도관들을 자기 수족처럼 부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면회를 가거나 사람을 만나면 그 다른 재소자들한테 이제 물건이라든가 이런 거 좀 필요한 걸 좀 가져달라는 게 아니라 교도관들을 불러가지고 자기 저것처럼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탈옥도 가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살인죄로 검거됐을 때도 이 박학렬이 필리핀 이민청 체포팀의 한 말이 뭐냐? 200만 페소 줄 테니 감옥 말고 병원으로 좀 데려가 주세요. 했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돈을 더 줄 테니까 풀어달라고 그랬대요. 200만 페소면 하나로 약 4,8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아, 크네요. 그렇게 통 크게 뇌물을, 뒷돈을 주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거절을 당했던 거죠. 자, 그런데 사람 마음이 다 같지 않으니까 누군가는 그 유혹에 넘어갔을 수도 있었겠죠. 그렇게 박학렬은 2번째 탈주를 한 뒤에 거의 1년 가까이 자취를 감춰요. 바로 그 시기에 텔레그램 마약방에서 마왕 전세계라는 닉네임으로 화려하게 귀환을 합니다. 더 큰 괴물이 돼서요. 이제까지 마약에 접점이 없던 그가 어떻게 마약 사업에 눈을 돌린 걸까? 필리핀 교도소에 있었다면 너무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특히 그가 있던 비쿠탄 수용소에는 마약 사범들이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박학렬이 수용소에 있을 때부터 마약 거래를 한 정황이 있어요. 박학렬이가 유치장에 있는 동안에 그 마약이 이제 앙길레스에서 그 배달 사건이 한번 있었습니다. 200만 원을 줄 테니까 이걸 이제 한국에 좀 갖다 주라, 비행기표 끊어주겠다 이래가지고 젊은 친구가 그걸 받아갖고 보니까 뭐냐고 다리미를 뒤져보니까 우리가 필리핀 사는 사람도 흔히 그걸 보지 않습니까? 아, 이게 마약이다 아니까 그걸 이제 경찰에 신고하고 이제 한인회라든가 이제 코리안 데스크 이런 쪽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 다리미의 마약을 숨겨서 오프라인을 통해 마약을 운반하려던 시도는 실패를 했지만요. 온라인에서는 날개 단 듯 활개를 쳤다는 겁니다. 마약계에서 1인자가 되려면 신용도와 물량이 좋아야 한대요. 비대면으로 거래를 하다 보니까 워낙 돈만 받고 먹튀를 하는 사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박학렬은 남달랐다는 거죠. 전세계가 전성기였어요. 되게 이제 사는 사람들이 많았고 걔 전세계에 톡방이 있어가지고 되게 그 관리가 철저했어요. 거기에서 뭐 이벤트도 하고 그러니까 회원 관리를 잘했다. 그리고 마케팅을 잘했다. 이벤트 해가지고 무슨 1등 뭐 2g 공짜, 2등 뭐 5g 공짜 이렇게 유치를 위해서 그런 이벤트를 많이 했죠. 전세계가. 그러니까 마약 투약자들을 현혹시키는 각종 이벤트를 열어서 고객 유치에 힘을 썼다는데요. 그 이벤트라는 게 참 2g 공짜. 그러게요. 야, 이거 이렇게까지 한다고? 사람이 돈 때문에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를 이 박학렬 사례가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주사기 누가 잘 꼽나 이런 거. 그런 거 해가지고 이렇게 피를 당기면 피가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잘못 꽂으면 피가 이상하게 나와요. 근데 이거를 누가 더 이제 효율적으로 정확히 뽑는지 영상을 찍어가지고 막 보내면 또 투표로 하고 그리고 인생 뭐 종말 대회 해가지고 많은 사람 앞에서 막 그렇게 몰래 하는 거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올리고 그런 거 투표하고 그런 거 딸 자고 있는데 거기서 이걸 대고 있는 것도 봤어요. 아버지가 딸 자고 있는데. 야, 정말 인생 종말 대회가 많네요. 이게 어떻게 딸 앞에서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안 가네 정말. 이렇게 마약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신임을 얻은 박학렬이 한 달에 거래한 필로폰 양도 어마어마했답니다. 한 달에 60kg 정도 될 거라는 증언이 나왔는데 거의 300억대에 달하는 돈이고요. 현상금까지 내건 필리핀 경찰의 노력으로 2020년 10월에 또 검거가 됩니다. 이번이 3번째인 거죠. Na 2 beses na raw nakatakas sa kulungan. Una,
sa detention facility ng Bureau of Immigration sa loob ng NCRPO at ang pangalawa sa Tarlac. Is it true you have a murder case? I only little can understand English. 그런데 잡았다고 해도 좀 찜찜합니다. 현재 박학렬은 필리핀 마닐라 외곽에 위치한 뉴빌리비드 교도소에 수감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성처럼 높은 벽을 이루고 있어서 난공불락과도 같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니까 이제 박학렬과 마약과의 고리는 끊어진 걸까요? 그러니까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권선징악을 제대로 보여주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결국 돈이 권력이죠. 박학렬은 교도소에서 VVIP로 등극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언제든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가 있는 교도소가 어떤 곳인지 알면 여러분도 우리도 이해가 될 거예요. 필리핀 뉴빌리비드 교도소 교도관을 직접 만나고 온 한 기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일반적인 감옥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창살 자체가 없어요. 살인범이나 1급 범죄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거나 그 안에서 음식도 구워 먹고 범죄자 마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뉴빌리비드 교도소, 약자로는 NBP인데요. 연쇄살인범과 마약계 거물들이 수감돼 있고 대부분 20년형 이상을 선고받은 재범자들이 있는 곳이죠. 위험한 범죄자들이 있으니까 더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상식은 이 나라를 벗어나면 상식 밖의 일이 되기도 합니다. 이 공간이 우리나라의 여의도 반쯤 되는 넓이래요. 교도소 내에서 범죄자들이 자유롭게 활보도 하고 뭐 자유롭게 다니는 건 아주 기본이고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의 일도 이곳에서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냥 길거리에 지나다니면 자연스럽게 마약을 재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근무를 하셨던 분들은 기본적으로 길거리 지날 때마다 썩은 애나 마약 냄새는 진동을 한다. 마약을 재배한다는 게 팩트라고 한다면 왜 잡아가지 않냐? 경찰 당국에 알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마약계 거물들에게 받는 하나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의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마약을 재배하고 마약을 거래하더라도 뇌물만 받으면 우린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그러다가 이제 직위 해제를 당하게 되면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이거 진짜 해제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교도소가 아니라 그냥 죄인들이 사는 마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인데요. 사실 이곳은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교도관의 한 달 월급이 하나로 한 5, 60만 원 정도인데 범죄자들한테 받는 뒷돈이 한 명당 15만 원, 20만 원 정도. 이 뒷돈을 여러 명에게 받게 되면 한 달 월급을 훨씬 뛰어넘으니까 그렇게 교도관들이 유혹을 쉽게 뿌리칠 수가 없는 거죠. 너무 순하게 생겼는데. 그죠? 예. 다정다감한 미소, 그리고 깔끔한 옷차림. 그런데 이런 박학렬이 사업 실패 후에 필리핀에 건너와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됐다는 거죠. 이 수산업자에서 3명을 죽인 살인범, 그리고 아예 관계되면서 몰라보게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살이 빠지고 점점 인상이 이렇게 어둡게 바뀌었어요. 박학렬이 마약 사업을 멈추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특히 우리나라에서 마약 사업을 이어가려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그 이유가 UN 마약 범죄 사무소에 따르면 필로폰의 미국 시세는 1g당 44달러로 하나로 약 6만 원. 그리고 태국은 13달러로 약 18,000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얼마일까요? 우리나라는 450달러, 하나로 64만 원이래요. 자, 태국보다 무려 35배 높은 가격이에요. 비싼 만큼 마진이 크게 남으니까 마약 사범들에게 한국은 꽤 매력적인 시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시세 차익이 이렇게 크다 보니까 국제 우편으로 이렇게 한국에 마약을 10개를 보내서 9개를 압수당하고 1개만 팔아도 수익이 남는 구조라는 거예요.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남으니까 박학렬이 한국 마약 사업을 멈출 수 없던 거죠. 지금 이 시간에도 텔레그램 마약방에 또 다른 닉네임 뒤에 숨어서 마약이라는 하얀 덫을 놓고 있을지도 모르죠. 다른 마약 딜러와 경쟁하기 위해서 더 공격적으로 마약 홍보를 하고 쉬운 먹잇감이 걸리길 바라면서요.
특히 호기심이 많지만 자제력이 부족한 10대가 그 미끼를 덥석 무는 형태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그게 더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박광렬도 3년 전에 붙잡혀서 지금 필리핀에 수감 중이니까 현재로서는 동남아 3대 마약왕을 사실은 모두 검거한 거죠. 다른 점은 박광렬은 아직도 버젓이 교도소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면서도 계속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이 박광렬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바로 국내 송환. 우리나라는 필리핀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고 있죠. 네. 그렇다면 박광렬을 국내로 송환해서 살인죄 그리고 마약류 관리법 위반죄로 처벌을 하는 게 가능하냐? 쉽지 않아 보입니다. 2016년에 3명을 총기로 살해했을 당시에 강제 추방 형식으로 국내로 송환하려고 했는데요. 박광렬이 탈옥하는 바람에 이게 무산이 됐고요. 그 뒤로 필리핀은 자국에서 지은 죄를 먼저 재판해야 한다는 속지주의를 내세워서 저희에게 송환을 거부해 오고 있죠. 그리고 지금껏 박광렬의 재판이 끝나기만을 바랬고 드디어 지난해 5월 필리핀 대법원에서 다량살인 혐의로 장기 60년, 단기 57년 4월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박광렬을 송환할 수 있냐? 아직 필리핀 내에 박광렬에 관한 재판이 또 남아 있습니다. 마약이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도 필요합니다. 이 다양한 SNS 공간에서 마약상들이 활기를 치고 있으니 이 마약이 바이러스처럼 퍼지는 건 어쩌면 시간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호기심에 한번 손대는 순간 그 사람의 영혼은 파괴되고 맙니다. 경찰 조사받고 직장에서도 알게 되고 이제 직장에서는 좀 그만 다녔으면 좋겠다. 이래서 직장 그만두게 되고 이제 퇴직금 이런 것도 다 약이랑 이제 다 쓰고 그렇게 해서 빚도 막 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은행빚만 1억이었고 지인 빚은 한 2천만 원 정도. 지금은 파산 신청을 하려고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마약하는 이상 이제 뇌에 이제 비가역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다른 소확행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런 시간, 마시는 거 먹는 거 이런 게 다 소중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다 느낌 자체를 못 얻게 돼요. 마약을 하는 순간.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마약을 하게 되는 거고 마약을 탐닉하게 되는 거고 굉장히 이거는 사람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는. 최강호 씨와 김한민 씨는 마약을 하는 동안 많은 것을 잃었고 또 그 잃은 걸 다시 되찾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마약 중독 치유 센터에 입소해서 현재도 단약을 위해서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호기심에 들어가서 마약을 구입했다간 마약 사범이 될 수도 있다는 점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나도 한 번쯤 해보고 싶다는 분들 있으십니까? 마지막으로 김한민 씨의 이야기를 들어봐 주십시오. 사람이 살면서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마약이라는 그 실수를 해도 다른 것들은 노력을 해가지고 갚을 수 있는데 마약은 갚지를 못해요. 너무 이제 힘들고 힘듦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너가 생각하는 그 상상 이상의 고통을 준다. 마약 치료는 성공 실패 그런 게 없어요. 죽을 때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막상 거기에 마약 하나가 딱 떨어지면 저는 모르는 거죠. 그걸 이겨낼 수 힘이 없어요 지금은.